그 보고자 하는 것은 종국 결정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떤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각하, 합헌, 위헌, 뭐 이거는 합헌은 당연히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니까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합헌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은 무엇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문을 내는 거죠. 위헌 결정의 효력을 오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시간적 효력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와 또는 헌법재판소법이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의 의미, 아마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 불합치의 의미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시간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헌법재판소법은 47조의 위헌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제2항에 말이죠. 2항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이제 효력을 상실하죠. 법률 조항이. 그러면은 사실 이 조항에 따르면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그 전에 내려지기 전에 그 법률이 그러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반대 해석을 하면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그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유효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내려진 모든 조치나 처분이나 다 효력이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47조 2항을 문은 그대로 읽으면요. 장래 무효고 소급 무효는 우리 47조 2항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소급 무효가 되는 그 범위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법자들은 이 사망에서 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소급 무효는 형벌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4년도에 신설된 조항이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의미는 이해했을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한 이 형벌 조항입니다. 형벌 조항의 경우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제 그리 되면 이야기는 이제 위헌 결정난 형벌 조항에 근거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그래서 유죄 확정이 됐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재심 청구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합헌 결정이 내려진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로부터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유죄 확정이 된 사람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 그 전에 유죄 인정이 된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꽤 나름대로 헌법재판소법은 한 측면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가치와 또 한편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당사자 구제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일정한 나름의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 47조 2항에서 장래 무효만 형벌 조항이 아닌 다른 민사나 행정이나 이런 세법이나 등등의 이런 일반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결정의 효력을 장내 무효만 인정하고 있지만 소급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난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명문의 이 규정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료를 충분히 보고 또 이 내용도 어느 정도 1학년 때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장래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소급 무효가 인정되는데, 아까 말한 법정 소급표, 아까 47조 제2항과 사망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만 이때 아까 47조 2항에서 소급 무효가 되는 형벌조항은 형사실체법에 관한 규정만 해당이 됩니다. 절차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됐다고 해서 소급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위헌 결정 나기 전에 그 형벌조항의 내용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가입자 불처벌 사건인데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은 교통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이상 상해죠. 중상해든 경상해든 상해인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만약에 위헌 결정하면은 위헌 결정의 효력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러면 처벌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우까지 소급해서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형법정주의의 소급 처벌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2009년도에 동일한 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하면서 판례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2009년도에 한정위헌 결정 이전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결국은 한정위헌 이후에 사고를 내서 특히 이제 중상해입니다.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과거 합헌 결정을 받은 형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 어디까지 소급표가 미치는가 하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나면은 형벌 조항이 제정된 시점까지, 그래서 50년, 60년대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 자체도 대단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입법자가 고민하다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소개해놨고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간통죄 사건도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5차에서 위헌 결정이 나죠.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로 그동안 처벌받아온 사람들은 어디까지 그 무죄가 되느냐 라고 보면은 2008년도에 합헌 결정이 난 셈이죠.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벌어졌습니다만 결론은 어쨌든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8년 10월 30일 직전까지만 소급 무효가 인정돼서 30일 이후로 유죄 인정을 받은 사람만 간통죄로 구제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간통죄로 유죄 확정이 된 사람은 2015년에 위헌 결정에 의해서라도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석에 의한 소급표의 경우에 이게 약간은 까다롭는데 헌법재판소 기본 입장이나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당의 사건 알죠?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됐거나 또는 제청 신청이 기각되고 규범 통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내졌던 그 당의 사건입니다. 그 당의 사건은 당연히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사건에서의 당사자가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무효가 인정된다. 소급해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당의 사건에서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당의 사건과 유사한 게 이제 동종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의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 제청을 했거나 위헌 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의 사건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사건은 아닙니다.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법원에서 위헌 제청 신청을 했거나 법원이 위헌 제청한 경우 동종 사건입니다. 또 비슷한 게 이제 병행 사건입니다. 위헌 제청 신청도 당사자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법률 조항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가 돼서 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사건, 이걸 병행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은 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거 아닙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한 다른 민사나 행정이나 이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와 같은 효과를 소급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일반 사건입니다. 일반 사건. 일반 사건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기 제가 표현을 여기 하지 않았나요? 일반 사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은 모두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일반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 제소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이걸 일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일반 사건이 성격에 따라서 일반 사건에게 어떤 효력이 미쳤느냐에 따라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화면이 바뀌었나요? 네. 제가 이걸 그려봤는데 위헌 결정의 소급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오히려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만들어봤는데요. 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위헌 선고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한 다른 법률 조항들은 장래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시점부터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 법률 조항은. 그러나 소급 무효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소급 무효가. 지금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해 사건. 자, 당해 사건은 여기서 이제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당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제청이 됐거나 또는 헌바 사건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돼서 이날 이제 위헌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여기에 소급해서 이 사건에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효로 돼서. 이게 당해 사건에 미치는 소급표입니다. 소급 무효죠. 그 다음에 동종 사건은
아직 이 당해 사건과 다른 법원에서 동일한 심판 대상 조항을 지금 위헌 제청을 법원이 했거나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건도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헌 선고가 나는 시점에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쳐서 이 법원은 위헌 결정 난 법률을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또 재심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에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났다면은 그 다음에 병행사건입니다. 병행사건은 위헌 제청이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금 그 사건에서 재판에서 적용 법률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 병행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률 조항이 무효인 것으로 전제하고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헌 결정의 소급 무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 사건이 이제 여기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시점에 이 D 사건은 이겁니다. 이 시점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이때까지는 법률이 합헌이 위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합헌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처분이 내려졌죠. 그러다가 이 시점에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불복을 해가지고 이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셈이죠. 불복을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갔거나 해서 어쨌든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이 재판에 대한 이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위헌 결정을 난 걸 보고 아 이거 그러면 이 법률 조항 무효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법원에다가 이 경우에 이런 일반 사건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그 이유는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이걸 보호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소급해서 구체적 당사자를 구제해주는 것보다 기판력이 발생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일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처분이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처분이 내려졌고 보니까 조금 지나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보고 소를 여기 이거군요. 그걸 보고 이제 여기에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이거네요. 이 사건은 이제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제 처분이 내려졌고 그런데 행정상의 처분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소송법에.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제소기간이 그래서 행정소송은 정해져 있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위헌 결정을 보고 나중에 법원에 야 이거 다 무효다 이 처분이 라고 주장하면서 제소를 하는 겁니다. 제소를 하는 게 바로 일반 사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래서 이 법원은 그럼 여기에 D법원과 이 법원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해야 됩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그런데 F 일반 사건을 볼게요. F 일반 사건은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처분이 제소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아직 불가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F 사건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처분은 이 시점에 내려졌지만 실제로 이제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시간은 여기서 이제 다투어지는 거죠. 그럴 때 제소법원은 이 처분의 효력 유무를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보다 이 당사자를 구제해 줄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기본적으로 A, B, C, F 일반 사건에 한정해서는 소급 무효가 인정이 됩니다. 위헌 결정이. 자, 이것이 지금 위헌 결정의 시간적 소급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혹시 이제 사례 풀이를 할 때는 답안지 서술할 때는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당해 사건이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중에서도 일부 이 내용을 여러분이 딱 압축해서 메모 형태로 만약에 이 논점이 나왔다. 내가 법리로 뭘 적을 건가를 여러분이 메모해놔야 됩니다. 메모해놓고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을 상기시키면 넣습니다.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 법리를. 근데 이 법리는 이걸 다 적을 수 없잖아.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적을 거를 딱 압축해서 메모를 한 상태로 가지고 있고 그걸 외워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해가 전제돼야 되죠. 무조건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소급표를 제한하는 다른 법리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불가쟁력입니다. 불가쟁력, 행정소송에서의 불가쟁력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의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불가쟁력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질적 일부 위헌과 양적 일부 위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적 일부 위헌은 그 조항 자체가 만약에 양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음란물 출판사 등록 취소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조항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었습니다. 그럴 때 음란 간행물과 저속한 간행물 이 두 개로 양적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가지 심판 대상에 대해서 구분해서 분리시켜서 결정을 내립니다. 음란한 간행물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양적 일부 위헌입니다. 이거는 질적 일부 위헌 아닙니다. 자, 질적 일부 위헌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음란한 간행물을 출판했다고 하는 이유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이 부분은 뭐라고 이 음란을 아주 넓게 해석해서 대부분의 해석처럼 넓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성풍속을 해치고 지금 이제 보면요. 지금 음란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는 음란의 개념이 아주 좁혔죠, 사실. 아주 좁힙니다. 뭐 어떻게 좁힙니까? 음란에 해당해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아주 좁혀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존엄에 반할 정도의 그런 아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하등의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음란의 개념을 좁히잖아요. 이렇게 예컨대 한정위헌 결정을 내는 거죠. 음란한 간행물 부분을 그 외에 뭡니까? 성풍속을 해치고 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준의 표현까지도 형사처벌한다면 위헌이다. 그렇게 만약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질적 일부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은 그 기본 성격은 질적 일부 위헌 결정입니다. 이해됐죠? 양적 일부 위헌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그게 여기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 번 듣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의 주문으로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도 당연히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합니다. 대법원도.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참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이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헌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은 좁혀서 이제 판단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위헌 재청 신청을 오히려 기각합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강원교사 협의회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여러분이 이제 대법원이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92년도에 오래전이죠. 이때 헌법적인 이슈가 제기됐는데 법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좁히죠. 공무위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모든 집단행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헌법합리적으로 제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다라고 해서 모든 집단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단행위를 좁힌 거죠. 앞에 이런 딱지를 붙임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대법원도 기본적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에 의무를 집니다. 사실은. 근데 대체로 법원이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을 면밀하게 해낼 만큼의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또 그렇게 할 만큼의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헌바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보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관할이 충돌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관할이 충돌한다, 중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먼저 해버리면은 헌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합헌적 법률 해석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 법률 조항이 어떤 법률 조항이 합헌인 부분도 있고 위헌인 부분도 있다. 만약에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헌바 사건으로 갈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안이 양쪽이 다 있고 그럴 때 결국은 관할이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이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헌재로 사건이 몰리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런 내용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주문예는 한정위원이나 한정합헌의 주문예는 이런 식으로 주문을 냅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 보고요. 그래서 표현이 약간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뭐라고 해석하는 한 또는 무슨 부분은 여기서는 해석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해석하는 한을 초창기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해석은 우리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지금은 무엇을 포함하는 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또는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한정위원회 표현 형식을 약간 바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되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번 시간에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한정위원이나 한정합헌과 같은 질적 일부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간에 그냥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생겨나고요. 점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의 통일성이 상당히 약한 거죠. 자,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의 효력입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효력은 알죠.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한정위원이나 한정합헌이나 또는 위헌 결정과는 달리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과제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토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개선 의무를 부과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언제 시한을 정해주고 그 시한 내에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해서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적용중지명령의 헌법불합치는 통상적인 사실은 적용중지명령의 헌법불합치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성이 하긴 했으면은 일단 그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키고 모든 재판부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헌성이 확인된 불합치된 그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개선 입법에 따라서 그 개선 입법이 만들어지면은 개선 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건들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중지명령의 헌법불합치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위헌성은 하긴 했지만 계속 적용해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나요? 예를 들면 혜택을 주고 있는 법률조항입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른 집단, 그게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왜 이 혜택을 주는 집단을 좁게 설정했냐, 더 넓게 설정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 라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 점에서 위헌이다. 그러면은 그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법률조항을 적용 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거는 위헌성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적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일 때 계속 적용 명령 헌법 불합치를 내립니다.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가 보기에는 적용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될 텐데 계속 적용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더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거는 계속 적용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적용 중지 명령을 내려서 개선 입법에 의해서 소급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점이 지금 헌법재판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제 적용 중지냐, 언제 계속 적용이냐. 말은 적용 중지가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적용을 내립니다. 이제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특히나 형사처벌 조항까지도 계속 적용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은 대부분이 반항을 하는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례들은 여기서 일단 생략하고요. 이제 여기 하나의 논점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점은 개정법률의 소급 적용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개선 입법이 국회에 의해서 개선 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개선 입법에 의해서 그러면 개선된 입법은 원칙적으로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개정이 됐습니다. 모든 법은 개정법이 그 법의 시행일, 공포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공포일 이후에 뭐 3개월, 6개월, 1년 등등의 추지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죠. 시행일을. 자, 이때부터 시행일로부터 모든 여기 이 시점에서 발생한 사안에 적용됩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효력에는 그렇죠.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 이 개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진정 만약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사항들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부칙에다가 이런 조항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법에서는 부칙을 둬서 자,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해서 부칙 조항에 경과 규정을 둡니다. 입법자가 둬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안 뒀다고 합시다. 이런 부칙에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법은 이날로부터 개정법이 효력을 발생한 시행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더라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들은 이 개정법을 소급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의 효력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불합치 결정의 효력으로 인해서 개정법이 이런 사건들에 과거의 사건들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새로운 개정법을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과거의 사건들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이 법률 자체의 효력은 아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의 효력으로 그와 같은 효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 말한 대로 일반 당해 사건, 그다음에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은 미치는데 일반 사건은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건에는 이와 같은 개선 입법에 개선 법률 조항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약간은 지금 법원이 차이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대법원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소급효가 미친다. 이렇게만 선언을 했습니다. 일반 사건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 됐는지 모르겠네.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논점이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가부 및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형벌 조항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헌법재판소가 형벌 조항에 대해서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 불합치나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약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용 중지 명령의 헌법 불합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건들을 전부 재판을 정지하게 만들고 개선 입법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 요건이 만들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에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야간 집회. 일몰 후, 그 다음에 일출 후, 이 시간 동안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회 금지죠. 그에 대해서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냅니다. 그러면 통상적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적용 중지 명령이 헌법불합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시켜 놓고, 예, 근데 그러면 밤 8시, 9시에 집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형사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입법자가 헌법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그 야간 시간을 예를 들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다 라고 정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 집회 금지하는 것을 해도 되고, 그 이상은 야간 집회를 금지시켜서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입법자가 이제 개선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 입법에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8시, 9시 또는 10시, 11시에 집회를 했던 사람들은 무죄가 되겠죠. 새로운 개선 입법에 의하면은 무죄가 됩니다. 만약에 1시에 집회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개선 입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 중지를 해놓고 개선 입법에 따라서 구성 요건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서까지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불합치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적용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의 취지에 따르면은 일단 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적용시켜야 되는 현행 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그 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죄지 뭐 뻔하잖아. 유죄지. 그러면 그 당사자는 구제 안 되는 셈이죠.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라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이해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이제 이 문제 고민한 거죠. 법원은 지금 현재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야, 이거 형벌조항이니까 형벌조항은 헌법 불합치고 뭐고 관계없이 전부 위헌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그냥 그게 단순 위헌 결정이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했으니까 단순 위헌 결정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냥 무죄 선고해버립니다.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 불합치라도 무죄 선고를 해버립니다. 지금 1심에서도 그러고 대부분도 그거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헌재는 적용을 계속 적용하라고 명령했는데 법원들은 그건 위헌 결정이니까 그냥 무죄 선고를 해버립니다. 재판을.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점이 지금 현재 형벌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관해서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논란은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헌재가 여기에 보면은 형벌 조항에 대해서 꽤 많은 헌법 불합치를 냅니다. 지금 여기는 적용 중지 명령이 헌법 불합치했죠. 여기는 계속 적용 명령 헌법 불합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또 계속 적용 명령이 헌법 불합치를 한 거죠. 이게 주문이 되니까요. 여기도 이거 야간 집회 금지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 불합치가 주문이 됐습니다. 그렇죠? 5인의 위헌 의견이 전체 위헌이고 두 사람은 부분적인 위헌이니까 5사람이 여기 2명한테 보태져 가지고 7명의 계속 적용 명령 헌법 불합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이것이 주문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은 적용 중지 명령 형법 불합치뿐만 아니라 계속 적용 명령 형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벌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논리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논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전원합의체 결정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위헌 결정인지 여부 적극이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그렇다. 그 논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물론 3명의 소수 의견은 별개의 의견이죠. 소수 의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취지를 존중해서 바로 무죄 선고를 할 게 아니다. 취지이긴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위헌 결정의 구체적인 효력들, 소급효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